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경고성 징후들이 지구 곳곳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원초록 기후학교 열린 강좌를 함께할 저는 원불교 환경연대 김혜연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기후위기 관련 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체감하고 계신가요? 대체 우리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화 두 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영화 기생충에서 폭우가 쏟아지던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주인공의 가족이 사는 가난한 동네만 아주 물난리를 겪게 되는데요. 원래 이 가족이 사는 반지하 주택은 사람을 살기 위해 지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에 많이 취약하죠. 그런데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25만 가구가 이런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폭우는 더욱 거세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은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영화인 인터스텔라는 가까운 미래인 2040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정부와 국가는 무너졌고 각자가 생존하기에 아주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황사폭풍은 끊임없이 밀려들고 밀농사는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옥수수만 재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행성을 찾아 우주를 여행하는 게 바로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까요? 54일이라는 긴 장마를 겪은 우리나라. 서울 면적의 61배나 큰 숲과 초원이 불탄 호주. 또 따뜻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파와 폭설이 내린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 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마지막으로 엄청난 폭염으로 10억 마리의 조개가 폐사한 북미 서부 연안까지. 이게 모두 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미 세계 곳곳은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영화보다 더 끔찍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병을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을 찾듯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초록 기후학교 열린 강좌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이 기후위기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왜 생겼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후위기를 알려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지구의 공기에는 온실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붙잡아두고 또 필요 없는 거는 우주 밖으로 내보내서 모든 생명체가 살기 좋은 따뜻한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이것을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온실가스는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배출되면 수백 년 이상을 떠돈다고 해요.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고 쌓일수록 공기 안에 수증기와 열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아주 조금만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공기를 총 100만 개라고 하면은 현재 이산화탄소는 415개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300개도 채 되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450개를 넘어서면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기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겨우 35개가 늘어났는데 말이에요. 사실 탄소가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현대 문명은 탄소와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가 포함된 석탄과 석유로 우리의 에너지와 물건을 만들어내서 우리는 아주 풍요롭게 살고 있죠. 근데 우리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1800년대 산업화, 그리고 인구와 경제 규모가 커진 1950년대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서 지금 우리의 지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먼저 지구의 표면 평균 온도는 19세기 말에 비해 1.2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의 빙하는 10년마다 13%씩 줄고 있고, 또 해수면은 지난 100년간 약 20cm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수면의 온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처럼 늘지 말아야 할 것은 늘어나고 줄지 말아야 할 것이 줄어든 결과 우리는 마지막 빙하기가 있었던 약 1만 2천 년 전 이후로 처음 모든 생명체가 살기 힘들어질 기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큰일은 이 기후위기의 규모보다 속도입니다. 예상보다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식물이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식물은 오랜 세월 진화해왔고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만든 기후위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황폐해지면 동물도 당연히 살아가기 힘들어집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치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심지어 터전을 잃기도 합니다. 환경오염도 기후위기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같이 썩지 않는 쓰레기와 독한 화학물질이 넘쳐나면서 이산화탄소를 붙잡아 두었던 숲과 바다, 땅, 그리고 수많은 동식물이 피해를 입어서 힘을 잃거나 그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각국의 정부는 한자리에 모여서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지 말자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1.5도까지가 그나마 견디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약속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적지근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더 짓거나 아니면 경제 성장으로 해결하자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반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예전처럼 또 지금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대로 가다간 2050년보다 더 앞당겨진 2040년 이전에 1.5도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도, 2도 올라가는 게 무슨 큰일인가 싶지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2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예전처럼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몇몇 해안 도시들은 가라앉게 되며 또 4억 명 넘는 사람들이 폭염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3도가 더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또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생물종의 약 50% 가까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지구의 온도 상승의 시나리오는 6도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도에 다다르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식량 문제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떠나서 전 세계를 아주 크게 위협하는 문제가 됩니다. 2010년 러시아에 큰 가뭄이 들어서 밀 수확이 많이 줄어들게 되자 수출을 막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 밀가루 값이 폭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리아는 이 문제로 인해 내전과 난민 문제에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쌀을 뺀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곡물 자급률은 OECD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재해가 심해져서 농산물이 줄어들고 또 가격이 오르고 이런 수출을 막게 된다면 우리나라나 식량이 부족한 나라는 오일 쇼크와 같은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이 야생박쥐가 기온이 오르면서 수와 서식지가 늘어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사람은 도시, 또 경작지를 많이 확장하면서 이 야생박쥐와 접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야생박쥐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사람은 비행기와 배를 타면서 전 세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의 약 75%는 동물에게서 온다고 합니다. 또 아주 오래전에 죽은 동물이 묻혀있는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증에는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야생동물을 많이 만나고 또 시베리아의 언 땅이 녹는다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전염병을 자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당장 세상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재앙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 세대는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절박함을 안고 기후행동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점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잘 붙잡아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에 노출된 이산화탄소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것, 이것을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런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는 걸 많이 줄여야 하고 또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힘이 있는 자연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에너지 개발, 또 탄소를 잘 붙잡아두는 첨단 기술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은 연구 중이므로 그동안 오랜 지구의 온도 조절을 함께 해온 자연의 힘을 더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새로운 그리고 예전의 생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태양과 바람 같은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는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와 비행기의 연료를 바꿔야 하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기와 도보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므로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을 대체할 새로운 물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도 기후위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더 강한 메탄이 이 축산업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육식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이 기후위기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해온 선진국들이 제일 먼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렇듯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약자 편에서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기후정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 안에서도 다양한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햇빛교당, 또 에너지를 절약하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다회용품을 만들어 나눠 쓰는 교도님들까지 되게 많이들 계세요. 원불교 환경연대는 원불교는 초록입니다. 원불교는 탈핵입니다라는 2가지 큰 주제로 천지보온 일상수행, 또 환경교육과 캠페인, 에너지 전환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후위기는 사람만이 막을 수 있고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간단한 기후행동부터 시작해서 함께 지구의 1.5도 상승을 막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